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한반도 미래 포럼이 처음으로 그동안의 비공개 논의를 통해서 축적해온 그 노하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사회를 맡게 돼서 아주 전 매우 기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 핵 문제처럼 21세기의 국제정치 패러독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이 있는 우리 이제 한반도가 되겠습니다만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 1, 2, 3위의 경제, 군사 국가들이 대국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넘버원 미국, 그리고 넘버 2 중국, 그리고 넘버 3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되겠고 아마 군사적으로는 아직까지 러시아가 2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대국들이 몰려있는 이 한반도 또 동북아에서 북한이 지난 25년간 거의 특별한 이 견제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앞으로 1년에서 3년 그 정도 되면은 핵무장을 완료하는 그리고 단순히 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핵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리고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2차 타격 능력까지 갖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형국이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그러한 강국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정학적인 요소를 북한이 잘 이용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천영호 이사장께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결정적인 이제 전환점을 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중국의 동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세션에서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그 좁아지는 기회의 창 속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천영호 이사장께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오늘 토론자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정옥임 전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시고 뭐 잘 아시다시피 옛날 국회의원도 하시고 우리 외교안보에 관한 이 담론을 형성하는데 정말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이신데 바로 전 정부에서 NSC 차장도 역임하시고 또 북한 핵 문제에도 오랫동안 관여를 해온 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에서 이 비지팅 펠로우로 계신데 이 회의를 위해서 역부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러면 이번 세션에 부여된 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약 25분 정도 우리 천 이사장님의 발제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자이신 정옥임 전 이사장님하고 조태영 전 차관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코멘트를 해주신 다음에 그 코멘트 결과에 대해서 좀 패널리스트들 간의 의견 교환을 잠깐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여기 참석하고 계신 참석자분들에게 그 기회를 드려서 질의응답으로 좀 상호 인터랙티브하게 이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천 이사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첫 공개 토론회라서 제가 저 이사장이 대표로 그냥 첫 세션에 또 나왔습니다. 지금 사회 맡으신 신각수 대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북한 핵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 능력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평가를 해보면 우선 핵 탄두는 저는 6번 실험하면서 이제는 추가 핵 실험이 필요 없을 수준으로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핵 탄두를 북한이 원하는 지역에 투발하는 수단으로서의 미사일은 아직도 장거리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은 여전히 그 신뢰성이 담보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진입 기술 이것만 확보하게 되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ICBM 발사할 수 있는 능력 갖추는 거는 그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능력을 확보하는 거는 그는 뭐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더 실험이 필요한 것은 기습 능력 그리고 생존성 2차 공격 능력 이런 거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고체 연료를 액체 연료 엔진으로 고체 연료로 갈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고 고출력 엔진을 개발해서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실험은 더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미사일 실험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보는 그 북한의 능력입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그 테러 지원국 제지정도 어저께 하고 오늘 또 재무부에서 추가 제재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느 정도 더 압박을 해야 북한이 비핵화 결심을 할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본다면 우선 북한의 이해관계 구조,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준의 어떤 압박 이런 게 우선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가 생존을 보장할 이 만능의 보급인 줄 알았더니 이것 때문에 안 받아도 될 가혹한 제재를 받아서 오히려 이 궁극적 보험으로 여겼던 핵무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오히려 멸망을 재촉할 저주가 되었다. 저승사자가 되었다고 믿을 때 북한이 핵을 일단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제재가 지금 제재 오늘 미 재무부 발표한 이런 찔끔찔끔씩 제재 소위 인크리멘털 어프로치 가지고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준의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이 제재를 전면 경제 봉쇄 수준으로 확대를 해서 북한 체제를 흔들고 또 북한이 계속 버텨나가다가는 미국이 틀림없이 군사적 해결에 나서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이런 전략적 계산을 바꾸고 비핵화를 결심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체제 자체의 종말을 맞더라도 내가 핵무기를 안고 차라리 망하겠다 하는 결심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김정은이 워낙 영악하고 어떤 전략적인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보다는 생존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계산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 상황을 잠깐 한번 좀 짚어본다 그러면 제가 트럼프가 일단 북핵 해결을 최우선 외교정책 과제로 삼고 여기에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천재 인류의 비핵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방한 때나 방일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외의 대안은 없다.
이것이 변함없는 미국의 목표고 우리 동맹국들에다 목표다 하는 걸 재확인한 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국이 선택한 전략이 소위 최대의 압박을 통한 관여, 맥시멈 프레셔 엔게이지먼트인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은 근사한데 소리는 요란하지만은 좀 실체는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불충분한 압박과 성급하고 어설픈 그리고 과도한 대화 열기 이게 지금까지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이 보여준 나는 실체라고 봅니다. 그 중국은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지금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장에 반대한다, 북한 비핵화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실제 그 비핵화를 할 북한의 모든 인센티브를 박탈하는 그런 선택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오히려 가혹한 압박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고 결과적으로는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 방중 이후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중국 공산당 그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이후에도 과연 이러한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인가 하는 데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 제재를 보강하는 어떤 군사적 옵션의 신뢰도인데 그 군사적 위협도 어떻게 보면 저는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일 그 신뢰성을 상실하는 증거는 뭐냐 그러면 군사적 옵션보다 훨씬 쉬운 지금 대북 경제 봉쇄 이거 아직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압박을 높이는 것 외에 전면적인 경제 봉쇄할 생각 안 하고 여전히 대북 제재는 합법, 불법을 구분해가지고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는 그냥 두고 물론 불법의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게 있지만은 전면 대북 제재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활동을 주로 제재를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북한의 자금 조달원을 전면 차단하는 이러한 식의 제재하고는 너무나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이란보다 북한 비핵화하는 것은 나는 뭐 10배가 더 어려울지 100배가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훨씬 더 어려운 건 틀림없는데 이란의 한 제재에 비하면 아직도 대북 제재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군사적 위협이라는 건 이 모든 제재를 최대한 해보고 안 될 때 그거는 신뢰성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훨씬 쉬운 대북 압박 수단을 다 쓰지 않고 남겨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이건 허풍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허풍으로 김정은 굴복시키시다는 이 환상 이거 가지고는 저는 군사적 압박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9월 19일 날 트럼프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됐는데 그것도 북한을 완전히 전멸하겠다, totally destroy 하겠다는 이 요것만 보면 굉장히 강한 말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그 전제에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방어하도록 강요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 강요할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든지 공격이 임박하든지 그리고 미국이 지금 미사일 방어망으로 격추할 수 없는 거리에다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경우에는 그냥 봐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여지를 좀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얘기에 대해서 물론 김정은을 개인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최고 존엄을 훼손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하긴 했지만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굉장히 섹시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넓혀준 겁니다. 캘리포니아 현 근처에다 쏘더라도 미국이 요격할 수 있는 거리 밖에다가 북한의 ICBM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용인하겠다 하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문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전혀 북한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발만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오지 않았나.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저는 한미 간의 어떤 전략적 소통의 부실, 이게 군사적 옵션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동안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전쟁 안 일어나면 제일 좋죠. 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거 믿는 거하고는 저는 전혀 효과가 다릅니다. 그럼 김정은이 들을 때는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도 남조선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패배주의, 평화지상주의 이런 게 김정은한테는 약점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압박을 가할 때 우리는 김을 빼는 걸로 그렇게 또 미국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간의 그 사드 합의에서 밝힌 삼불 입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도권 방어할 수 있는 옵션을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이걸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놓고 북한을 압박해야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수도권 방어하는 대책을 포기를 하겠다 하는 걸로 북한은 알아들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 효과를 발휘하겠냐, 오히려 그 압박 효과를 우리가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겠냐, 이런 데 대한 전략적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군사적 위협,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인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대화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사실 문턱을 없애다시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 내내 유지되어 온 미북 대화의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하면,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신뢰성이 있는 조치를 취하면 대화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비핵화 약속은 슬그머니 다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비핵화 약속 안 해도 좋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 잠시 좀 멈추고 있으면 이거 멈추면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 뭐 최근에 10월 30일 날 그 미국 육자담 대표인 조셉 윤이 CFR에서 60일 동안 북한이 도발 안 하면, 실험 안 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좀 곤욕을 치러서 조금 물러서는 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 생각은 지금 비핵화 요구하는 거 이건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그거는 결국 새로운 신규 도발 안 하면 대화할 수 있다. 조건은 사실상 없어진 건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은 전체적인 상황은 김정은의 꽃놀이패다. 김정은에게 상황 주도권을 넘겨준 상황이다. 김정은이 결정하고 미국과 중국은 그냥 끌려다니면서 대응하는데 급급한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도권의 결정 요인이 뭐냐? 시간이 누구 편에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북한은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급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한미일 삼국은 빨리 더 이상 핵 미사일 기술 진전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우리는 급하지만 북한은 하나도 급한 게 지금 없는 거죠. 자기 갈 길을 그냥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만인 겁니다. 대안이 있느냐? 미국의 대안이라는 건 군사적 핵인데 그 대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대안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가다가 길이 막히면 다시 대화로 돌아오면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럼 목적 달성 의지가 누가 강하냐? 북한이 핵무장하자는 의지와 그 북한의 의지를 꺾으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의지, 그건 북한이 훨씬 강하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상황 주도권을 결정하는 요소들인데 이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김정은한테 다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국의 입장과 행동에서 북한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하는 것이 미국 움직이는데 제일 효과적이구나. 이게 최선의 방법이구나.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던 미국이 우리가 화성 12, 14 그리고 수소폭탄 실험 이거 성공하고 나니까 드디어 미국이 우리 실력을 인정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겁먹고 있구나. 이런 실력 안 보여줬으면 아직도 미국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텐데 정말 우리가 미사일 개발, 핵 개발 실험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위협할 능력 키울수록 대미 협상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할 테고 능력 커질수록 적게 양보하고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 이런 협상의 원리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능력을 키울수록 핵 포기는 안 하고 동결 핵 실험 중단 이거 값을 잔뜩 해서 이것만 내놓고도 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환상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화에 이렇게 목을 메고 대화를 이렇게 절박하게 구걸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완전한 핵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ICBM 완전히 다 개발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실험 다 끝내고 회담에 나가도 미국은 얼마든지 감동하고 우리를 환영하겠구나. 그런 지금 판단을 하게 지금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앞으로 개인 플랜은 어떻게 될까? 김정은의 전략을 우리 한번 내재적 접근법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확실히 보여준 다음에 이게 대한 이문이 안 날 정도로 보여준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딜을 하더라도 이거 한 다음에 미국 간에 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 본토 공격하는 데 사용할 ICBM 배치를 포기하고 우리가 뭐 없는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한국, 일본, 괌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 이거는 인정해달라. 이거는 시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ICBM을 최악의 경우에 포기를 하고 그 대신에 한국, 일본, 괌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인정받으면 그게 이제 실험 중단 동결인데 그 대가로 제재 해제해달라. 뭐 경제 지원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한미연합 훈련 중단해달라 이런 조건을 내서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재 해제 한미연합 훈련 중단만 이 동결의 대가로 받아낸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 시킬 수 있고 핵 보유 정당화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제재 해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취임 직후에 내세운 큰 북한의 비전, 핵 경제 병진 정책 그거 나올 때 우리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동결로 딜이 가능하면 핵 경제 병진 정책의 목표는 거의 100%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김정은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개인 플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제가 한 5분 더 좀 쓰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대화로 나올 상황이라는 것은 제재가 경제 봉쇄 수준으로 강화될 경우에 더 이상 우리는 버틸 수가 없다 하면 나가서 체력 보강이라도 하자 하고 저는 회담이 나올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목이 졸려서 숨도 쉴 수가 없고 우리 경제가 완전히 지금 붕괴 직전이다. 그러면 실험 완료 안 하더라도 회담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제재가 버틸만 하더라도 ICBM 개발에 필요한 모든 실험을 다 마쳤다. 핵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이고 더 이제 당분간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충분히 미국에 대한 자기들이 말하는 억지력을 확보했다. 미국의 적대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제재를 버티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또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은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임박했다.
그럼 말은 미국이 선제 공격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말은 하지만은 지금까지 김정은은 참 배팅에서 다 성공했고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고 판단이 틀려본 적이 없고 북한의 목줄을 생명선을 짓고 있는 중국하고 게임을 해가지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국과 게임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지만은 군사 공격을 받는 순간, 선제 공격을 받는 순간에 김정은이 그동안에 모든 이긴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제 공격이 정말로 임박했다 그러면 우선 대화 나와서 권투 선수가 홀딩 하듯이 나와서 일단 야 이러지 말고 말로 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 가능성이 저는 대화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와서도 CVID를 계속 공언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맥메스터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하는 이야기도 현 단계에서 북한의 현 단계에서 동기를 하는 거는 지금 핵 능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동기를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핵무장한 북한을 디터하는 거, 억제한다는 것도 이게 어렵다 하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김정은은 임기가 없고 30년이든 40년이든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고 미국 대통령은 아무리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대통령이라도 일단 4년 후면 4년 임기 끝나면 재선 나가야 재선 다시 또 당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CVID 외에 딴 거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좀 초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가 아무리 해도 원하는 만큼 북한을 압박할 수가 없고 완전한 경제 봉쇄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다음 선거에 다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큰 성과를 거둬야 된다. 뭔가 내가 여기에다가 모든 걸 다 걸었는데 내가 완전히 빈손으로 나중에 아무 남기는 거 없이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어떤 절박감 이런 걸 느끼게 되면 결국 동결이든 실험 중단이든 이걸 하면서 이게 마지막 딜이 아니고 우선 비핵화할 때까지 임시로 우선 이거라도 해놓자.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한번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한미일 간의 공조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마 남북 관계 정상화하고 남북 관계를 지금 개선하는데 미국이 뭐 동결이든 뭐든 빨리 북한하고 좀 딜을 해야 우리가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 안 해도 되겠다 하니까 동결이든 뭐든 하여튼 좋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일본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일본은 일본 안보, 한국 안보에는 동결이라는 게 동결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동결을 해도 한국, 일본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북한이 핵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냥 인정해주고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비핵화는 먼 미래의 목표로 남겨두고 그냥 그동안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 안 하도록 기도만 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일본 정부를 아베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을 설득할 수 있을 거냐. 한일 간의 의견이 다르고 결국 한미일 간의 이 어떤 공조체제가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유지가 될지 그게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동결이 왜 문제인가 하는 건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유일한 이점이라는 거는 앞으로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개발을 한다든지 정밀도를 향상하는 거 이걸 조금 실험을 못하게 해서 스톱시키는 거. 그 다음에 탄두 핵무기의 수량을 늘리는 걸 조금 막아놓는. 근데 북한이 핵무기를 예를 들어서 10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숫자를 10개 계속 가지고 있는 거나 20개 앞으로 늘려서 한 20개, 30개 된다 하는 거하고 우리한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미국한테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국,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는 여전히 북한 핵 위협 앞에 우리를 방치해두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동맹국들을 김정은의 위협하에 방치해둔다는 게 이게 말하자면 동결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수용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요즘 제재 가지고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못한다는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재와 협상의
변정법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재 무용론, 협상 만능론이 간과하는 게 뭐냐? 이게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제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를 다 한 걸로 착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재는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제재는 부분 제재고 그 제재의 그 의도 자체가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북한에다가 치명적 타격을 못 주게 만들어놓은 그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제재입니다. 이 제재는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재를 지금 지난 한 12년 해본 거 보고 제재는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 하는 이거는 어떤 제재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이 제재는 원래 효과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제재를 모르고 그리고 제재와 대화가 이 양자택일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고 제재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대화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 제재의 역할과 용도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데 지금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제재밖에 없는데 이 제재 강도에 따라서 북한이 얼마나 협상이 일찍 나올 것이냐 그 협상 재개 시기를 결정하는데도 이건 중요하지만은 협상이 재개했을 때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데도 제재를 풀어줘 버리면 그 순간에 협상 대화에 나왔다고 해서 제재 강도를 약화시키면 그때부터 이제는 북한이 나와서 이런저런 좀 무리한 요구나 하면서 시간 끌고 결국 대화의 동력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화의 조건과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재 강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느냐 협상에 나왔을 때 그건 제재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적 질식 상태에서 협상에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재 우리가 그 완화와 해제 값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큰 카드가 됩니다. 그게 더 큰 협상의 레버리지가 되죠. 그 적게 주고도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그 제재를 얼마나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제재를 가지고 협상해서 이 제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재가 숨이 막힐 정도로 제재가 강하다 그러면 부분적 제재 완화 카드만 가지고도 별도의 보상을 안 해주고 실험 중단 동결 확보까지도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제재를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복귀하면 우리는 무조건 대화 나오면 존수를 알지만 북한이 제재를 버티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에 나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일이고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이걸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대화가 재개가 되면 우리는 북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실험 중단 동결하는 데만 해도 우리가 막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 자산을 다 써버리는 만큼 실제 비핵화에 사용할 카드가 줄어듭니다. 비핵화한다고 아무리 공작을 해놔도 실제 동결과 실험 중단에다가 우리가 핵심 자산을 써버리면 사실상은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거죠. 말만 비핵화하는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목표 달성하는데 달성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고 그럼 북한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냐? 저는 중국의 대북 정책 바꿀 만한 그 미국의 대중 압박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어제 밤에 발표한 이 재무부의 제재 이것도 있지만 그보다 앞으로 더 큰 것은 미 의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원비어 법안, 원비어 대북 제재법을 이름을 원비어법이라고 붙였는데 그 원비어법이 통과돼서 미 행정부에다가
의무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 기업, 금융기관을 다 제재하는 걸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면 이거는 상당히 북한하고 중국 간의 금융거래는 달러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전면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겠지만은 일단 은행을 통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저는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신용거래에 통한 외상으로 원유를 판다든지 하는 건 이거는 또 원비어법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외에 저는 대중무역보복수단 그리고 심지어 대만 카드 이런 것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이걸 남중국 괜히 뭐 딴 문제 미중 간의 무역 현안 해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압박 수단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거기 집중하게 되면 저는 중국의 어떤 대북 정책에 관한 중국의 전략적 개선을 바꿀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미국이 미중 관계 파탄을 감수할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미중 관계를 그렇게 파탄시키면 나중에 또 중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걱정을 하겠지만은 그것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제재 대북 제재를 아무리 강화해도 조금 북한의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은 김정은의 경제 개혁입니다. 이 경제 개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의 자생력이 좀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농업 개혁을 통해서 북한 식량 문제가 거의 해결되고 있다. 그 시장 확대를 통해서 북한 경제가 제재 하에서도 뭔가 내수가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 이게 국제 제재를 아무리 경제 봉쇄 수준으로 강화하더라도 북한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저항력을 길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할 것도 있지만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우리 사회자께서 허용해 준 시간을 제가 제지 안 당하고 발언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참아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준비된 자료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북한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요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전략적인 셈법을 바꿔야지 되고 그거는 북한의 생존을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생존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움직여야지 되고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미국이 거기에 최대한 결기를 갖고 해줘야지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미국이 어떤 그 동결이나 이런 목표치를 낮추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야지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비핵화 협상으로 끌고 가야지 되고 그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레버리지들을 온전시켜야지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우리 정호김 전 이사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천영우 전 수석님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 사실 우리나라의 북핵 문제 해결만큼 참 심각한 문제가 이런 현안이 있을 때 전혀 생각을 달리하는 어떤 그런 지성인의 그룹 간의 긴장이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두 분은 더 계셔가지고 우리가 치열한 토론 속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전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절대 개발할 리가 없고 생존만 보장되고 당근만 공여된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이런 논리는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이 대안과 관련해서 지금 제재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제재가 극단화돼 갖고 전쟁의 가능성이 열리면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논리가 사실은 우리 정책 결정이라든지 또는 국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딜레마를 안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사반세기라 그러죠. 25년 가까이 문제가 계속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에 소위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는커녕 그 폐연료봉에서 그 연료봉을 추출하는 것 자체가 위기였고, 제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가 한반도의 위기냐 아니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됐는데, 조금씩 마치 또 살라미 전술처럼 북한은 이미 상당한 그 수준의 고도의 핵화를 이루었고, 이제 우리가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봉착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한가가 오늘의 주제인데, 과연 우리는 평화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해결이라는 것의 정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천수성님께서는 CBID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해체가 아닌 한 그거는 해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적이라는 의미에 대한 정의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전쟁 부재, 그거면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한반도의 위기를 소위 이제 에스컬레이트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 해결하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북한이 그 어떤 제재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저는 김정은 정권이 지금까지 축적해낸 이 핵 카드를 결코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가 북한 핵 평화적 해결 CBID 이렇게 등치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발상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천수성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기로에 있고, 저도 상당히 기인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이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모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조크로 풀어드리자면, 춘향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향단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그런 어떤 한미 간의 공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커멘트보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재의 효과, 또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제재 카드를 지금 다 꺼낸 것이 아니다, 좀 더 제재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란 같은 경우는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였고, 또 북한보다는 훨씬 경제적 상호 의존의 강도와 빈도가 강했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는 거의 다 했고 이제 중국의 역할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과연 미국이 할 수 있는, 뽑아줄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을 것인가. 제재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 제재가 가해지면 어느 나라나 권력자보다 일단 그 나라의 대중들이 먼저 타격을 받는 그런 구도로 돼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인민이 평등하게 정말로 그 비참한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졌을 때 그 북한의 엘리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타격은 상당히 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을 어떻게 그러면은 설득 내지는 압박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1994년만 하더라도 그때 미 중 간의 힘의 격차가 훨씬 컸었을 때에는 오히려 그 중국이 미국이 주는 당근에 의해서 북한의 압력을 행사하고, 또 그런 관계가 북한 핵 문제를 일시적이든 아니면은 단기적이든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내지는 정치적으로 미중 간의 힘의 간극이 줄어든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미국의 압박이라든지 미국의 설득에 유연하게 나오지 않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당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비해서 최근에 중국 특사의 방북 에피소드가 말해주듯이, 과연 중국은 이 시진핑 주석 중심의 그 중국은 과연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큰 레버리지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북한이 그만큼 핵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과연 중국의 시진핑 정부를 우리는 액면 그대로 다 보이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제재의 효과가 만약에 미국이 그들의 그 커패시티 안에서의 모든 제재를 가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영향이 있으며 또 참고로 우리 정부는 과연 그 지난번 5.24 조처를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재를 그 시행했었고 또 지금 정부도 그거를 천명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에 주었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끊음으로써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타격을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한국 정부는 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지렛대가 약하다라는 것이 한계일 것 같습니다. 북한 핵만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간의 동맹 관계 속에서 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또는 역량이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로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 사드는 뭐 여러분들도 거의 그 동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천명하는 삼불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가면은 무릎이 구부러진다라는 선례를 남겼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천수성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은 거의 완성 단계이고 지금 탑재 그 투발 수단을 더욱더 이제 강화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어떤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스스로 차단시키는 이런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그러면은 소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또는 많은 그 식자들이 편해야 될 수 있는 담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여쭤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국내 정치 때문에 사실은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왜곡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25년을 끌었고 북한 정권의 일관성과는 달리 수없이 정권이 바뀌고 또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이 차단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어떤 점에서는 그대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아까 이제 천수성님께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천재 일우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그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결국은 동결선에서 멈추면서 대화를 하면서 또 한 번 미봉책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가능성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그런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치적 심리적으로는 매우 경원한 관계인 한국과 일본 간에 소위 공통의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동결해서 이것을 적당히 미봉책으로 막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있고 동아시아의 안보 구도가 그런 식으로 고착화되면 안 된다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통 분모가 생긴다면 과연 정치적인 어떤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일 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의 방안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일 군사보호 협정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답변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주 상당히 입장은 같이 하지만 여러 가지 재밌는 우리 천 이사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해석하고 조금 더 보완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가 아마 천 이사장님께 답변을 해주실 것 같고 다음에 우리 조태용 전 차관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천수성님, 천 이사장님 발제를 보면 굉장히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문제의 어떤 그 현재 현황하고 앞으로의 전개 방향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방향에 있어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좀 의견이 달라야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한 토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핵 문제가 이제는
누구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거다. 북한이 핵을 완성하지 않을 거다. 북한이 핵을 쓰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이 컨센서스가 생겨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분기점이다. 또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정말 25년 이상을 끌어온 북한 핵 문제가 이제는 진검승부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검승부의 한쪽 편은 이제 북한이 있고 다른 한쪽 편은 국제사회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너무나 북한의 핵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 전체랑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한국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후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북한의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천수성님 말씀처럼 북한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좀 추가를 하자면 사실은 과거에는 북한 핵이 북한 정권이 약했을 때는 아직도 핵 개발을 제대로 못해서 약했을 때는 북한의 그 체제의 생존을 담보하는 쪽에 중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은 북한의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북한의 목표의 하한선은 생존이겠지만 북한 목표의 상한선은 이제 좀 달라져서 탈냉전, 그러니까 냉전 종식 이후에 지속되어 왔던 한반도의 전략적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북한이 우위를 잡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북핵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절실하게 다가오는 우리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발제하신 전 이사장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 일본, 미국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지만은 자 이제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가 됐다고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정한 주인 의식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한이 그 한반도를 그러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탈냉전 이후 계속돼 왔던 전략적 군사적 균형을 일거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과거보다 굉장히 고도화됐고 우리가 그 위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선제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뒤이어서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다. 없는 이유는 우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력이 든든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의 전략적인 균형을 북한의 우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제는 이런 전제가 성립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그 결론이 성립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북핵에 대항하는 한미 간의 연합 방위력이 튼튼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됐고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도 북한은 2차 공격 능력도 없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북핵은 자살폭탄이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자살폭탄이고 이러한 전략적인 어떤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서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대비태세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핵이 고도화되면서 그 논쟁들이 나옵니다. 이게 북한을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을 미국이 해서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국이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안보는 항상 만사부려 튼튼이기 때문에 잘 다져나가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또 아마도 비공개적으로 더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옵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 단계에서 우리 입장에서,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뭐냐? 그 우리 이제 발제하신 천 수석님하고 정 의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전쟁이 아니고 잘못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어주는 것이 가장 위험한 위험이다.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정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학계나 이른바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추기 전에 북한의 핵 동결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반대급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제일 경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식의 어떤 논리 전개가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해는 굉장히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쩌면 일본의 국익에는 맞지 않지만 미국의 일각의 주장에 맞고, 그 주장이 북한은 뭐 당연히 좋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도 그 주장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잘못된 협상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생각을 해서 이것을 도출해서 지금부터 공개적으로 어떻게 천명하고 또 한미 협의나 다른 나라들과의 협의에서도 분명히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얘기들이 다 나온 것들입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는 비핵화가 아니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겠다. 즉 동결은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왜냐하면 동결에 대한 협상은 현재 동결을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위협이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동결에 대한 협상, 특히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실히 하지 않는 동결에 대한 협상은 그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협상이고, 요새 말로 하면은 페이크 협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 아마 진전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일에 뭐 협상의 입구로서 동결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만일에 생긴다면 어디까지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그 입구로서 동결을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못할 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이게 공짜로 될 리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줘야 될 텐데, 그 반대급부의 내용은 당연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나라가 반대급부를 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협상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쏙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게다가 거기에 반대급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반대급부를 주로 내게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불합리한 걸 떠나서 우리 국익에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재와 압박하고 정말 그 대화 협상하고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상은 사실은 협상장에서 상대방을 논리로 설득시켜서 양보를 받아내는 게임이라기보다는 협상장에 들어가서 또 협상이 시작된 다음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과 협상장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 어떤 조건을 걸고 들어가느냐 하는 과정과 협상장 밖에서 힘겨루기에서 어디가 지금 이기고 있느냐는 그런 현실이 협상장 속의 문서 작업에 반영되는 것이 사실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누가 아프지도 않은데 고통이 없는데 양보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제재와 압박은 사실은 이거는 협상이 시작되면 더더욱이 어쩌면 강화해야 될 부분이고 절대로 쉽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 즉, 이게 협상이 시작됐으니까 좀 진전이 있어 보이니까 있을 것 같으니까
제재하고 압박을 좀 늦구어 주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지하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뭐 이란 핵 합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일에 아주 협상이 잘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결과 쪽으로 나간다면 반대급부도 물론 그 단계가 된다면 상정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두 가지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쉽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합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더 이상 무슨 그 새로운 논의가 필요 없이 제재와 압박을 복원하는 소위 스냅백 메커니즘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급부가 과거의 북핵 협상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뭐 좀 먹을 걸 달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식량을 주자든지 경제적인 혜택을 주자든지 경제 제재를 좀 해제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갔었었는데 이제는 점점 논의가 어떤 안보와 관련된 반대급부가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안보와 관련된 반대급부는 정말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한미연합 훈련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91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시키고 안 했습니다. 92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에는 컨티뉴 플래닝 상태로 쭉 가다가 결국 하지 않았는데 그 몇 년 뒤에 이 팀 스피릿 훈련을 되살리려고 막상 해보니까 이게 군사훈련 되살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반대급부는 우선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극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저는 뭐 조선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군사훈련과 같은 것도 한 해 그만뒀다가 다음에 바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훈련 체계를 갖추느라고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굉장히 그 신중한 자세로 우리 안보에 영향이 없도록 경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하나는 한 가지입니다. 그 제재 압박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이제 협상을 하든 북한을 압박을 하든 뭐 북한을 질식을 시키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만큼 효과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없는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철저하게 안 해준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아직까지도 안보리의 그 제재를 보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는이라고 한 단서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란식 제재처럼 이란에 대한 제재처럼 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선 안보리의 결의도 지난번 석탄 수출을 금지할 때는 그런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이게 무슨 뭐 핵미사일 개발에 뭐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북한의 가장 큰 외화 가두건인 석탄의 수출을 양적으로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더 이걸 강화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북한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제재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거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북한 경제가 저희가 90년대를 되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북한이 기근 때문에 고생을 하고 뭐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든 이렇게 좀 고통을 받아야 북한이 정신을 차릴 텐데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무의식적으로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과거보다 살림살이가 괜찮다고 하는데 살림살이가 괜찮은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북한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왜 살림살이가 괜찮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북한 경제의 시장화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파이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유통을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니까 더 잘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 이제 북한 정권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바탕으로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 시장화를 하면 할수록 주민 통제가 약화됩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시장화를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시장화로 있는 이런 돈들을 뭐 세수로 확보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정권의 금고 속에 집어넣어야 이제 정권이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하려다가 대실패를 한 적이 있고 지금 북한의 이 당하고 있는 제재를 보시면 석탄이라든지 뭐 해운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생활하고는 무관합니다. 북한의 체제와 정권과 권력기관들의 외화 가두건으로서의 그 가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이나 평양의 거리의 모습 그거보다는 더 북한 정권의 금고는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 전 차관님, 감사합니다. 토론 주로 이제 하셨는데 아마 북한의 핵 개발 목적과 생존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다. 그 알파가 전략적인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군사적 균형을 북한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려는 그런 것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물론 북한이 과연 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일 전략을 집행 가능하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능성과는 별개로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통일 전략 차원에서의 그 알파까지도 이제는 북한 핵 개발의 의도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천 이사장님한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천 이사장님 발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동결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사실 2008년에 그 9.19 공동 성명의 이행 과정에서 깨진 이유가 동결 절차에 대한 동결을 그 베리파이하는 검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깨졌었는데 그걸 갖다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설사 동결을 한다고 해도 어떤 형태의 어느 수준까지의 동결이고 그 동결의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사용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 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평화적 해결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제재를 완전 가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 군사적인 제재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어떤 군사적인 옵션이 있는 것처럼 매티스 국방장관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얼마만큼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는데 효용성이 있을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데이비드 스트로프 과장님 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그 아이디어는 플랫리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의문이 있지만 결국은 중국을 움직이는데 한미 중 3국 간에 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확실하게 가했을 때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 한반도 전략 상황에 대한 한미 중 3국 간에 사전적인 조치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훨씬 중국이 움직일 소지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 조 전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운전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또 현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렛대는 아까 우리 정 이사장님 말씀대로 지렛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한 6개월을 상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제가 다 답변하면 플로어에서 질문할 시간이 잘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저 정호김 의원님 질문한 것부터 하게 되면 제재 효과 그 이란하고 비교를 하면 말이죠. 이게 저 옛날에 제가 미국에 대이란 제재할 때 제가 차관 때 미국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왜 이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제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못하냐 물으면 미국 사람들이 이란은 워낙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다 석유, 가스 팔고 다 국제사회에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재해도 효과가 있는데 북한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요. 절대 액수로 따지면 북한하고 이란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북한이 대외 무역하고 있는 뭐 5, 60억 불 되는 거 이거는 북한이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석유 수입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란은 그거 안 해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대외 무역을 안 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석유, 가스 이런 거 가지고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밀거래도 할 수 있고 수단인데 북한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금 무역을 하는데 이거 막아버리면 나는 북한은 이란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북한은 대외 의존도가 적다 그러지만 실제 5, 60억 불이라는 게 북한 경제 규모를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북한 경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이거 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는데 저는 전혀 그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정 의원님이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그러는데 이런 가설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외교도 필요 없고 사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답은 북한 레짐 체인지하고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남지를 않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 아무리 웬만한 보통 다른 나라에 하는 제재 가지고는 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핵무기보다는 생존을 더 중시한다. 핵무기 때문에 생존이 흔들리게 되면 자기는 생존 포기하는 것보다는 핵 포기하는 게 낫겠구나 하는 판단할 능력은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우리가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있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레버리지가 아무 영향력이 되지 않는 것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은 북한에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에 끌려다니고 북한으로부터 우롱당하고 김정은이가 시진핑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목을 조를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안 할 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 그런 확신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대국 중국이 지금 북한에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볼모로서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미국만이 북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 중국하고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용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사용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느냐? 저는 뭐 대북 지원 중단 이거는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밖에 없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저는 없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북한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지만은 북한 물건 싣고 다니는 외국 선박, 중국 선박이든 뭐 싱가포르 선박이든 북한 항구에 들락거리는 선박뿐 아니라 북한이 조그마한 배로 칭다오나 어디 싣고 가서 거기 환적해가지고 북한 화물 싣고 다니는 배들이 아직도 부산항에 마음대로 들어오거든요. 북한이 핵무기 싣고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와서 터뜨릴 방법 지금 다 싣고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검색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안보를 위해서뿐 아니라 북한이 우리 부산항, 인천항을 통해서 대외 무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문을 열어준 거 이거 닫아야 됩니다. 이거 혹시 중국이 싫어할까 싶어서 우리 눈치 보고 안 하고 이럴 할 일이 아니고 미국이 지금 원비어 법이고 새로운 오늘 발표된
새로운 이 대북 제재하는 만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당신들은 일본은 고사하고 EU만큼도 하는 것이 없다. 북한 제재를 위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 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만큼 많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이 북한 화물 싣고 다니는 배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북한 화물 싣고 다니는 배들은 다 선박 회사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해운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런 수단이 우리가 있는데도 그런 건 전혀 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다시 발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드 관련해가지고 뭐 나쁜 선례 남겼다는 게 전 전적으로 동감인데 만약에 우리 이런 딜을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주권을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딜을 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게 을사조약 이후에 최대의 치욕이다.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다가 이런 우리 주권을 넘겨주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걸 중국하고 하게 되면 별로 그냥 문제를 삼지 않고 아이고 우리 뭐 옛날에 중국 속국이었는데 또 속국이 된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런 선례가 얼마나 우리한테 치욕적이고 위험한 선례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북한 핵 문제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중국하고는 대립하는데 일본하고 하면 이거 나라 팔아먹는 것도 인정이 되고 중국하고 하게 되면 뭐 그거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다. 아이고 뭐 사드 문제 풀렸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 이게 이 선례 못지않게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일 간의 공통의 이익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 국방 군사정보 보호협정 같은 게 체결되어 있는데 더 할 수 있는 것은 군수지원협정입니다. 군수지원협정이라는 게 우리가 일본에 있는 우리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7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일본 방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한국 방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전쟁 예비 물자고 이런 게 다 비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면 체결 안 하면 우리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돈 들여가지고 민간 선박을 임차해서 싣고 와야 되는 거고 한일 간에 그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일본 자위대 수송하면 실어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공짜로.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그런 거 우리가 어려울 때 일본 시세 지는 거는 그걸 너무 창피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것도 사실 프랙티컬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북한, 중국의 앞으로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무기 시스템이고 이런 걸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거 독자 개발하든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와 이런 산업협력 잘 되고 있는 나라하고 또 공통의 안보 이익을 가진 나라하고 무기 시스템이나 이런 걸 공동 개발하는 것도 저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물론 일본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한테 도움이 되더라도 일본한테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10개 되고 일본에 1개 되면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우리 의식 이것도 사실 좀 위협에 앞으로 우리에 대한 위협이 어디서 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이런 우리가 국민 의식을 이 옳은 것인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저는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태영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북한 목표의 상한선과 하한선 저는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상한선은 목표로서는 뭐 북한이 얼마든지 설정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 그러더라도 한미 동맹이 건실하게 살아있는 한 어떤 미니멈 디터런스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전략적 군사적 균형을 북한 쪽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아직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2차 공격 능력이 없고 자살 폭탄 수준이라 그러지만은 지금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북한이 지금 북한 핵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2차 공격 능력 잠수함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꾸고 생존력을 강화하면 2차 공격 능력도 확보하게 되면 그는 북한 핵은 어떻게 보면 이 소위 뉴클리어 패리티
이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 유리하게는 안 되더라도 자기들 지킬 수 있는 자기들이 말하는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저는 대북 군사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유리한 딜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쁘다는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다 답변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북한과 앞으로 딜할 때 동결, 비핵화, 핵 폐기 이 두 단계로 한다 그러더라도 저는 우리가 비핵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적용돼야 됩니다. 동결은 한국, 일본은 아무 득보는 게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는 동결로 인해서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 개발하는 거, 배치하는 거 막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결과 실험 중단에 들어가는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이 다 부담하는 것이 맞고 우리는 비핵화 되는 것만큼 한국과 일본은 하는 것이 그 수혜자 원칙. 이건 뭐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한다 그러면 그런 원칙은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 일본하고 같이. 그리고 이런 식의 스냅백이라는 게 필요하다. 동결이 일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북한이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그걸 즉각 자동적으로 복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대북 제재가 물론 과거에는 합법 불법을 구분해가지고 주로 WMD 쪽에 집중돼 있었지만은 지난번 안보리 제재 이후에 소위 섹토럴 어프로치라는 게 해가지고 분야별로 석유다, 석탄, 섬유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실제 북한 핵 미사일 개발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분야에 얼마를 줄인다, 동결한다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새로운 어프로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면 대북 경제 봉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그 기초를 마련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각수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결의 이 검증 문제, 사실 오늘 그 문제까지 논의하기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안 꺼냈습니다만은 우선 동결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이 아직도 분명하지가 않은데 지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영변 핵시설 동결하는 거는 그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동결의 범위가 어디냐? 북한이 신고 안 한 비밀 농축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신고해가지고 그까지 동결하느냐에 따라서 동결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영변 핵시설만 동결하는 거는 미신고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는 계속 농축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더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드는 속도를 수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지 수량 증가를 금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동결 범위가 미신고 핵시설까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동결은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동결을 하면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게 플루토늄 프로그램 검증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쉽지만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북한 전역을 사사시 뒤져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것도 이게 그런 검증을 북한이 허용하지도 않을 테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결은 말은 쉽지 이게 원론적으로 할 때는 동결하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스페시픽스에 들어가면 이거는 끝이 없는 디베이트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동결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 검증 시스템이 또 굉장히 인트루시브 해야 된다.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거 저는 신 대사님도 제기하신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사적 옵션이 는 사용하지 않고 그 압박 효과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고 수 있으면 그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안 될 때 실제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순간에 되면 그거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 미사일 다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한 80, 90%는 파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플루토늄이고 HU 같은 걸 따로 분리해서 지하에 깊이 숨겨놨다 그러면 뭐 미사일 같은 건 다 부수지더라도 나중에 얼마나 또 핵무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이 완전한 물리적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은 완전히 지금까지 한 모든 전략이 망하는 것은 뭐냐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대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응할 능력이 우선 없을 뿐 아니라 대응하는 순간에 북한이 이때까지 살려고 한 모든 이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실제 선제 공격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을 했을 때는 그는 북한의 종말은 수일 수주 내에 북한은 이제 존재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아무리 김정은이 험한 말을 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되면 선제 공격을 당했을 때 김정은의 선택은 내가 대들어서 바로 망할 것이냐, 집단 자살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조금 창피스럽지만 참고 후위를 기약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지금까지 김정은이 해온 모든 행태를 봐가지고는 살 길이 있는 데서 죽을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김정은이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할 가능성에 다 대비를 해가지고 100% 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 수도권 방어를 위한 모든 대비책을 갖춰놓고 북한이 할 가능성이 0.1% 되더라도 만반의 대비를 해놓고 이 군사적 옵션을 해야 되는데 이 군사적 실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해서 우리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뭐냐? 김정은이 내가 이거 제재는 얼마든지 버티고 군사적인 공격만 내가 면할 수 있으면 그냥 끝까지 한번 핵을 안 내놓고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실제 당하고 보니까 이거 대책도 없고 지금 또 핵을 안 내놓으면 다음에 또 당할 것 같고 미국이 지금 치는데 다음에 또 핵을 안 내놓고 버티면 반드시 또 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협상에 나가겠다. 우리가 핵을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은 뭐 해주겠냐. 그때부터 나는 북한이 하기 싫은 비핵화 협상에 억지로 끌어내는 거 이게 군사적 옵션이 실제로 사용됐을 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좀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3시 40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10분 정도 연장을 해서 20분 정도 플로로부터 질문을 받고 여기 패널 세 분이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세 분의 질문을 한꺼번에 받고 답변한 다음에 또 세 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은 간단히 성명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코멘트는 좀 시간 관계상 삼가 주시고 그냥 질문만 간결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듣고 진짜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신 이런 토론회는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권유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북한하고 동결 협상 아니면 동결 합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간 동결 꼭 해야 된다는 미국 사람한테 위험하다, 해봤자 소용 안 된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국 학자 사회에서 그리고 워싱턴 엑스퍼트 커뮤니티 내에서 아직도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측이 미국 사람들한테 이것은 당신의 이익에 있지는 않는데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이익이 있지 않다는 것을 거의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우리 동맹인 대한민국의 이익이 있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같은 얘기를 미국 사람들한테 안 하니까 저로서는 전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듣고 참 제발 정리하셔서 영어로 미국에다 냈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셉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우리 데이비드 스트롭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싱가포르에 이제 그 외무성 외교부죠, 외교부 전 관리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맹국이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익을,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좀 모자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듣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천영우 이사장께서 한반도 미래 포럼이 오늘 회의 결과를 잘 정리해서 미국 조야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우리 천 이사장님이 상세히 얘기해서 질문하실 분이 없나 봐요. 예. 예, 저는 김영모라고 합니다. 예, 하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이렇게 뭐랄까 결기라든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목적은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보면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일본의 도움도 필요한데 만찬장에 독도 세우고 나오고 거기 이제 위안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정부가 과연 그만한 뜻이 있는지 그게 한번 궁금합니다. 과연 아까 이제 정호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국과 일본의 공통분모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공통분모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진짜 공통분모가 생길 수 있는지 그 네 분의 그 전문가들한테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통분모가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시고, 일정 부분은 우리 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과 일본은 공통분모 안 생길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예.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에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공통의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예. 공통분모가 생겨야 된다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독도에서는 위안부가 안 왔어야 되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런 해프닝을 이벤트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듣겠습니다. 약간 논지에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3.1 회계법인에 있는 오창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대부분 압박, 핵 이런 문제인데 당분간 앞으로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경제 교류라든지 또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북 관계 내지는 남북 경협의 전망에 관해서 물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식 차관님. 예. 예, 저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 참 좋은 대안들을 많이 들었고요. 아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단계적 해법이라는 게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해법이라는 게 과연 타당한 해법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바 기본 합의도 그렇고 9.19 공동성명도 그렇고 다 단계적 해법인데요. 단계적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있는 당사자끼리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신뢰가 없는 북한과
서방 세계가 단계적 해법에 합의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저는 제네바든 이 9.19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 전에 그 파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아예 이제 북한하고 협상할 때는 마지막 단계부터 해버리는 실행하는 그런 협상을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협상을 해보셨기 때문에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이걸 국외 반출하는 거하고 북한이 가장 원한다고 생각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걸 첫 번째 단계부터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가는 그 북한 핵물질의 감시라든지 파기라든지 폐기라든지 이런 건 좀 더 쉬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신뢰가 생기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동결 비핵화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북한의 비핵화의 핵심 요소와 북한이 원하는 것을 교환해서 그것부터 하고 나머지를 하는 뭐 그런 방식은 어떠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세 분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분씩 한 질문씩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정 의원님. 예. 제가 아까 코멘트를 상대적으로 짧게 했기 때문에 그 조금만 줄여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천수성님께서 그 제재가 무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해결의 그 실마리 자체가 배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1994년에 사실은 중국이 늘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제재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해서 제재가 임박했을 때 수석님 말씀대로 그때 대화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결국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한 게 94년에 제네바 합의였지만 기만으로 끝나버렸고요. 또 조금 전에 신 차관님 말씀하신 2005년에 9.19 공동성명도 결국은 그 2003년에 중국이 소위 헤이룽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송로를 끊어서 제재가 목줄을 지니까 육자회담에 나와서 그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 9.19 공동성명이었지만 결국 기만으로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키신저가 말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미국이나 중국도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다 보면 한국의 등 뒤에서 미중 간의 바게닝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한미동맹에서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조율 그리고 정말 감정적으로는 참 수용하기가 어렵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긴밀한 협력도 사실은 단기간에 아까 신각수 차관님 단기간에 뭘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결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동결은 절대로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옵션이다라는 거를 꼭 미국인들에게 말하라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그럴 입장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는 뭐 학계라든지 또는 정관계를 통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독도 새우 위안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마 한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라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본 정가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있지만 좀 더 실리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동결로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타협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그거는 당장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악마와도 대화를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 이익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천수성님도 그런 관점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차관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김 차관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북핵의 단계적 해법이 타당하냐?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꺼내놓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지를 전개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정말 아마 지금은 이제 지나간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과거에 시계를 돌려서 10년, 20년 전이라면 정말 포기할 거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를 제일 앞장 세우고 우리도 너희들한테 원하는 걸 제일 앞장 세워서 바로 해결해 버리는 쪽이 더 낫지 않겠냐. 북한이 손해 보는 게 없지 않느냐. 북한이 원하는 게 핵무기 완성이 아니고 미국 수교라면 미국 수교를 빨리 해주겠다는데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좀 이제 지나간 다시 이걸 시도하기에는 북한의 핵이 좀 많이 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아주 전곡을 찌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단계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특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바뀌어야만 자기네들이 믿고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하고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서 늘 생각을 하던 것이 북한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놓고 협상안을 짜볼 수 있을 텐데 북한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북한이 원하는 거를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냐. 좀 바꿔서 얘기하면 좀 기만적인 협상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그때는 북한 체제의 생존이 그들의 목표라고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북한의 주장은 북한 체제가 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은 외부에서 온다. 그 외부라고 하는 건 미국이다.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하니까 경제 발전도 못하고 미국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니까 맨날 고생을 하고 따라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지 정책을 풀어주면 이제 뭐 핵무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북한 스스로도 협상가들이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북한의 정권에 대한 위협이 밖에서 옵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위협은 안에서 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것처럼 성공한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유능한 협상가를 북한이 내보내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해주더라도 설사 미국 수교를 해주더라도 그 미국 수교가 북한 체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거꾸로 북한 체제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북한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자,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의 존재 자체가 이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런 그 괴리를 근본적인 모순을 풀 수가 없으니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주고 싶어도 북한이 원하는 걸 주기가 참 어렵다. 이러니 협상을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듭니다. 나도 그 김천식 차관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신뢰가 없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단계적 해법이라는 게 그거 아니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것은 북한 핵탄두는 뭐 탄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핵물질이죠. 플루토늄과 핵무기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핵물질인 HU인데 거기에다가 핵탄두 이것만 다 받아내고 더 이상 못 만들게 하면 거기 있는 시설이고 그건 천천히 폐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북한이 아니 현금으로 달라. 우리 지금 제일 급한 게 현금이고 플루토늄 1kg에 뭐 몇천만 불 달라. HU 1kg에 얼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현금으로 100억 불이든 200 불이든 현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한테도 제일 좋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일 우리한테 큰 압력 수단을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자기들한테 힘이 생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기들이 제일 나중에 내놓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걸 서로
딜을 하다가 보니까 단계적 해법이 된 거거든요. 이 단계적 해법이 지금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게 신뢰가 없다는 것은 외상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물건을 주는데 당신 돈 줄지 안 줄지 모르고 외상 거래가 안 되고 전부 다 현금 거래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 단계적 해법이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이렇게 된 것은 이건 서로 외상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좋아서 한 것보다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 하면 과거에는 북한이 핵이 없을 때는 5년, 10년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계속 위협할 수 있는 상태를 그러면 단계적 해법을 통해서 5년 걸린다 하면 그때까지는 계속 허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계적 해법이라는 거는 지금 옛날보다 더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거를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좀 비싼 값을 수교든 평화협정이든 뭐든 그거 해가지고 그것만 받아낼 수 있고 나머지는 뒤에 날 수 있다면 그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남북한 경제 협 이야기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북한이 핵 동결 실험 중단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들어갈 때 북한이 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우리 미국, 한국, 일본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전부 다 제공해줘야 될 경제 쪽에 인센티브가 있어요. 경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경제 패키지의 일부로서 우리는 북한에다 뭐 해주겠다 하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카드를 비핵화 목적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 하나만 더 지금 우리 천 이사장님 말씀에 덧붙이면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재가 지금 안보리나 양자 제재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한다는 거는 비핵화 포기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제가 주일 대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한일 관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한일 관계가 상당한 포텐셜, 단순한 비핵화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동북아의 전략 환경 자체가 중국의 부상에 의해서 상당히 세력 전환 과정에 들어가 있고 그 중국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당한 이 한일 간의 전략적 공통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로 인해서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투트랙 어프로치라고 해서 과거사는 일단 과거사대로 해결해 가면서 양국 관계는 양국 관계대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기본 방침을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도 나온 뭐 독도 새우라든지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저는 상당한 부정적인 효과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는 우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외교라는 건 실제도 중요하지만 퍼셉션도 중요합니다. 인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최근 4년간 한일 관계가 나빴던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 이러한 동북아 세력 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측면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한일 관계 차원이 아니라 한중 관계라든지 미중 관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보면은 일부 좀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정보다 한 12분을 좀 넘겼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대신 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이 발표도 듣고 토론도 들으셨을 걸로 이해를 합니다. 긴 시간 발표 토론 맡아주신 이 패널리스트 세 분께 감사드리고 또 1시간 한 50분 동안 잘 들어주신 우리 청중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세션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저 1세션이 조금 늦게 끝나서 휴식 시간을 10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시 5분에 다시 모여서 2세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